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부터 알아보고 갑니다. 오늘부터 전국 46곳의 접종센터에서 7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방역체계 유지를 위한 현장 대응 요원 등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부동산 정책을 다루며 알게 된 정보로 전세가 상한제 적용을 피했다며 업무상 비밀 이용 혐의로 고발당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한 수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올 들어 처음으로 500억 달러를 돌파하며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감과 동시에 역대 3월 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시가 시민의 야간 통행량을 줄이기 위해 지난 4개월여간 시행해온 지하철 감축 운행을 오늘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합니다. 그럼 오늘의 프레스룸 큐시트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전월세 상한제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 전합니다. 선거 유세에서 당명을 지우는 후보들, 이유가 뭘까요? 이동석 기자의 백브리핑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직 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잠시 후 전합니다. 언제나 활기차게 시작하는 프레스룸, 지금 출발합니다. 임대차법 발의했는데 임대료 인상 논란. 이 전월세 인상폭을 5%로 제한하는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정작 본인은 법 통과 이전에 임대료를 올려받은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박주민 의원의 지난해 7월의 모습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주임법 시행되기 전에 아마 이제 주임법 적용을 예상하고 미리 월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높이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것이다라는 한 가지 지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2+2의 기간이 끝났을 때 새로 이제 그러면은 신규 계약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아마 또 올리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두 번 정도 이렇게 출렁출렁 전세 시장이나 월세 시장이 흔들릴 것이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5인 기권 2인으로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미 기자, 이랬던 박주민 의원, 임대료 얼마나 올려받은 거예요? 네, 임대료 9%가 넘게 올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 박주민 의원 작년 7월에 지금 보신 것처럼 그 임대차 보호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기 불과 20여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9%가 넘게 이 임대료를 올려받은 게 확인이 된 건데요. 이 박주민 의원 신당동에 아파트가 한 채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 기존에는 보증금 3억에 월세 100만 원을 받았었는데 이거를 이제 다시 그 보증금을 1억으로 낮추고 월세를 185만 원으로 받았다라고 해요. 근데 이게 전월세 전환율로 따져 보면은 9.1% 올려받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게 이제 반전세라 그러죠. 이제 보증금 3억에 매달 월세를 받는데 기존 임차인에게는 보증금 3억에 월세 100만 원을 받다가 새로 계약을 맺으면서 보증금 1억 원에 월세를 185만 원으로 올려서 받았다. 이게 9% 인상된 가격이었다.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박주민 의원 이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이에요? 네, 이번에 이와 관련해서 자신의 SNS에 해명 글을 여러 개 올렸습니다. 네, 보면은 이번에 논란이 된 임대차 계약, 기존 계약이 아니고 신규 계약이었다라는 얘기인데요. 네, 신규 계약이기 때문에 임대차 3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신규 계약의 경우는 시세가 기준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이 시세보다 많이 싸게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내가 확인을 해보니까 시세보다 월 20만 원 정도 싸더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임대차 3법을 어긴 게 아니고 심지어 시세보다 싸게 줬다라는 해명인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주장했던 내가 임대료 책정에 소홀했었던 건 어쨌거나 내 잘못이고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린다라고 마무리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동석 기자, 지금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이 해명에 대해서 또 비판이 나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논평인데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아내 탓,
그리고 김상조 전 실장은 집주인 인상 탓, 이번에는 부동산 사장 탓이 새롭게 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은혜 대변인이 발언을 했는데요. 김은혜 대변인의 발언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자신이 국민에게 그은 상한선은 5%, 자신의 세입자에겐 9%입니다. 박 의원은 어떤 방법으로 국민에게 속죄하시겠습니까? 1일 1 내로남불, 당혹스럽습니다. 김의겸 전 대변인의 아내 탓, 김상조 전 실장의 집주인 인상 탓에 이어서 이번엔 부동산 사장님 탓이 새롭게 등장하긴 했습니다. 네, 김은혜 대변인은요. 청렴한 척, 깨끗한 척, 세상에 있는 정의는 모두 끌어오르는 척하다가 뒤로는 이 속을 챙기고 있다는 청담동 김 실장이 무엇과 다르냐면서 김상조 전 실장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박주민 의원이 재차 해명에 나섰습니다. 제가 마치 부동산 사장님에게 탓을 돌린 것처럼 쓰신 기자분들이 있던데 절대 그런 뜻이 아니다라고 전한 건데요. 그러면서 잘했든 못했든 전부 제 탓이라며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린다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에 대해서요,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요, 박주민 의원의 임대료 논란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논의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징계 결과로 이어질지 현재 정치권의 관심이 촉각이 되고 있습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아내 탓,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집주인 탓, 그리고 박주민 의원은 부동산 사장님 탓, 모두 탓을 한다라는 야당의 비판입니다. 소 의원님, 박주민 의원 하면은 평소에 좀 서민적인 행보, 서민적인 모습들 많이 보여줬는데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좀 더 비판적으로 다가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민변 출신으로 그 세월호 변호사라고 불리면서 또 이제 영상 등에서 이렇게 수염도 안 깎고 이렇게 초췌한 모습으로 같이 세월호 유가족들과 농성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많이 노출되면서 어쨌든 굉장히 이 개혁적이고 어떤 그런 공감을 하는 이 그러한 의원, 그런 변호사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이제 국회까지 진출을 한 박주민 의원이기 때문에 더더욱 아마 비판이 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또 대표 발의를 했지 않습니까? 네. 법을. 대표 발의를 했는데 물론 이제 새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기존의 세입자를 인상한 것과는 다르다라고 해명은 했지만 이 법적인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그렇게 개혁적인 입장에 서고 대표 발의를 한 그 의원이 이 9% 이상 이렇게 인상을 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이게 박주민 의원의 경우 하나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쭉 어떤 흐름들, 이른바 그 내로남불의 흐름 속에서 박주민 너마저 지금 이런 흐름이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이 뼈 아픈 부분인 것이고 박주민 의원으로서도 자신이 그동안에 쭉 쌓아왔던 이러한 이 깨끗하고 개혁적인 어떤 헌신적인 이미지 이런 것과 이번 이 불거진 이 부분이 딱 이렇게 연결이 좀 안 되다 보니까 당혹스러운 거죠. 그래서 자꾸 이제 사과를 하고 다 제 탓이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저 초반에 그 해명하는 부분에서 약간 그 아까 뭐 부동산 사장 얘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돌리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또 줘가지고 좀 뭐 박 의원으로서는 어쨌든 여러 가지 뭐 큰 꿈도 좀 크고 정치적으로 도전을 하려고 여러 가지 그동안 노력도 해오고 아마 4.7 재보궐 이후에도 그런 생각들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저런 부분들이 굉장히 뼈 아프겠죠.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어떤 깨끗한 이미지, 그 자신의 이미지와 다른 부분이 불거지면 타격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과거에 이해창 전 총재가 뭐 대쪽 이렇게 불리다가 네. 병역 문제가 나오면서 급전직하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은 그 책임감과 그만큼 더 자신에게 엄격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런 부분에서는 박주민 의원도 아마 이번 기회에 많이 좀 반성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윤종 기자. 네. 이전에 김상조 전 정책실장이나 지금 박주민 의원 사례처럼 이렇게 네. 법 통과 이전에 전세금, 임대료 올려받은 정치인들 좀 더 확인이 되죠? 네, 맞습니다. 이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국회의원 정기 재산 변동 목록을 보면요. 이 여권의 경우에는 지금 김진애 전 의원이 이건 전세금은 아니고 이 건물 임대 보증금을 8.6%
올렸고요. 보증금을요? 또, 네, 김홍걸 의원의 경우에는 민주당을 탈당했는데 지금 6억 5천만 원에서 10억 5천만 원으로 무려 4억 원, 61.5%를 올려서 질타를 받았습니다. 또 송기현, 조홍천 민주당 의원도 26.4%, 9.3%를 올려받았고요.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호영 원내대표 23.3%를 올렸고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도 23%, 하태경 의원도 5.7%를 올렸습니다. 이게 임대차 3법에 위반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이 의원들 전부 다 이게 신규 계약이거나 아니면 임대차법 논의 전에 임대료를 올린 거다 이런 입장입니다. 저희가 앞서서 며칠 전에도 설명을 좀 드리기는 했지만 민주당 송기현 그리고 국민의힘 주호영, 김홍걸 의원은 모두 임대차법 논의 전에 한 계약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조홍천, 하태경 의원 등도 임대차법 논의 전이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서 계약을 한 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지금 새로 한 계약도 시세보다는 싼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내놓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모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심은 들끓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임대차 3법 야당이 반대하는데도 여당이 이 법안을 밀어붙였는데 여당 의원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임대료를 큰 폭으로 올린 것이 드러나면서 이게 공정과 정의라는 가치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 정치인들 사례들이 모두 이제 임대차 보호법 통과 이전에 다 사례들이라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는 거죠. 하지만 도의적인 책임, 도덕적인 책임에서는 그 민심이 들끓고 있다 이런 설명이잖아요. 네, 이 가운데 김홍걸 의원과 하태경 의원의 경우에는 임대차법 시행 이후이긴 한데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니까 민주당은 이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 당 소속 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서 야당에서는 또 비판이 나옵니다. 어떤 비판인지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가서 철저하게 성과 있게 전수조사해서 결과가 위반된 게 나오면 저들도 기꺼이 보내겠습니다. 저희들은 국회에서 전문가들로 특위를 구성해서 서로가 들여다보자. 여는 야를 들여다보고 야는 여를 들여다보자. 그러면 이 셀프 조사가 되겠습니까? 전혀. 그런 것을 굳이 하지 않고 자기들 당 출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거기에 보내는 것 자체가 저는 셀프 조사고 눈 감고 앙하기라고 보는 거죠. 윤경호 의원님,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우리 당 소속 의원들 전수조사하자. 근데 야당에서는 민주당 출신의 전현희 이 국민의 권익위원장이 있는 권익위에다가 맡겨봐야 뭐 하느냐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윤지원 기자 사례를 보듯이 야당, 여당 할 것 없이 국회의원들 이런 사례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이래서 정치권에서 내로남불이란 말이 사라지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공직의 무게, 특히 국회의원들은 법을 만드는 입장이잖아요. 아까 처음에 앵커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했는지 여부 이걸 경찰이 지금 수사하겠다는 거죠. 네. 국회의원들도 사실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계약을 했고 그다음에 시행된 이후에도 신규 계약자와 했다 하더라도 이런 대목에서의 비판, 비난 이게 적용될 수 있어요. 그러나 주호영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여권 출신이어서 못 믿겠다. 그런 식의 비판은 제가 보기엔 그건 정말 무리인 것 같아요. 그러면 검찰도 특정인이 수장일 때는 못 믿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건 정부기관,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그런 식의 의미는 필요가 없고요. 제가 보기엔 자 이렇게 조사를 해서 나왔는데 또 주택임대차 보호법 관련해서 누가 위반을 했다. 잔뜩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온갖 비난 다 쏟아지지만 돌아서서는 그냥 끝이고 이런 거 되풀이해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네. 그러면 국회의원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에 대해서 전부 냉소와 비아냥 이런 것만 가득하고 돌아서서 다 외면한단 말이죠. 그러시지 말고 여야가 이번 기회에 이런 문제점들을 절감을 했을 때 앞으로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려면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부패방지법상 쏙 빠져있는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더 이상 군말하지 말고 여당이 참여를 안 해서 야당이 참여를 안 해서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이런 식의 얘기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빨리 그 규정부터 도입을 하고 그 관련법을 개정하시는 거, 그거 하는 게 다른 군말을 할 필요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국회의원을 개별 헌법기관이라고 합니다. 이 헌법기관들의 이런 행동들이 법의 위신을 깎아먹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하게 합니다. 한 푼도 안 받아 박수홍 조카의 반박. 친형으로부터 30년간 금전적 피해를 입은 개그맨 박수홍 씨 얘기 오늘도 이어가겠습니다. 현재 박 씨는 형과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수홍 씨 조카로 추정되는 인물의 메시지가 공개가 됐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조카로 추정되는 인물의 메시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요? 네, 이제 한 유튜버가 자신이 제보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박수홍 씨의 조카로 추정되는 사람이랑 한 이 대화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로 저건데요. 이 제보자가 박수홍 씨 조카로 보이는, 그러니까 조카로 추정이 되는 그 사람의 SNS 주소를 가서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대화를 나눈 그런 내용입니다. 보면 이 조카로 추정되는 인물이 유학과에 가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뭐야? 라고 묻습니다. 그럼 유학 입시 전문 과외라고 저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유학과냐? 돈 많이 들 텐데 삼촌인 박수홍 씨가 다 해주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보시는 것처럼 삼촌 돈 하나도 안 받음이라고 단호하게 딱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부모가 망하면 너 네가 다 벌어야 될 수도 있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 돈 많아서 안 벌어도 돼. 그러면서 사기친 것도 없고 세금만 뜯기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돈이 많아.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박수홍 씨 돈인지는 모르고 어쨌든 우리 집에 돈이 많아. 그래서 난 유학 갈 수 있어. 그 얘기군요. 근데 이 인물이 박수홍 씨 조카로 확인된 건 아니죠. 추정되는 인물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봤는데요. 일단 이 유튜버가 말하기로는 이 박수홍 씨 조카로 추정되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 경로로 확인을 해본 결과 박수홍 씨의 조카가 맞다라고 일단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뭐 직접적으로 확인해 본 바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추정되는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소 의원님, 지금 박수홍 씨 관련해서 지금 안타까운 소식들이 계속해서 전해지면서 박수홍 씨가 예전에 했던 발언들이 재조명되더라고요. 그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조카가 이 박수홍 씨에게 삼촌 유산은 내 거예요 라고 했던 부분이 지금 공분을 얻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지금 4050 싱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감정이입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많더라고요. 이번 박수홍 씨 사건으로 이제 4050 뭐 60까지 다 해당이 될 텐데 어쨌든 이 싱글 사시는 분들이 두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상황이 됐죠. 첫 번째는 이제 내 재산. 네. 그럼 내 재산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질문이 하나 던진 게 된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돌봄의 문제인데 먼저 유산부터 본다면 현행 이제 민법상으로 보면은 혼자 살다가 갑자기 뭐 사망한다든지 그랬을 때 그 재산의 1순위가 형제 자매들한테 갑니다. 그렇게 지금 민법이 돼 있어요. 네. 그리고 만약에 생전에 그렇다면 내 재산의 뭐 전부를 어디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한다든지 이렇게 미리 유서를 써놓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경우에도 어쨌든 형제 자매들이 그걸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 그 유류분의 3분의 1을 주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형제 자매들한테 이게 우선권이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일부 지금 사회적으로는 그 부분을 좀 고쳐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박수홍 씨 사건을 계기로 보니까 뭐 인터넷이나 언론 보도 이런 것 중에 갑자기 이 내 재산 규모를 알고 나서부터 조카들이 갑자기 나한테 친절하게 대한다 아이고. 뭐 이런 이제 싱글들의 얘기 이런 것도 나오고 하는 배경이 바로 그 법적인 조항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형제 자매한테 가면은 바로 그게 또 조카한테 이어지는 거니까 네. 어차피 같이 가는 거죠. 또 하나의 문제가 이제 돌봄의 문제인데 그러면 이제 혼자 살다가 나중에 만약에 내가 아팠을 때 이걸 어떻게 누구한테 치료를 도움을 받지? 하는 문제도 동시에 지금 우리 사회에 던져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성년 후원제 문제라든지 이렇게까지도 연결이 되고 이 노년 돌봄의 문제 이렇게까지도 연결이 되는 하나의 지금 사회적인 흐름 속에서 그 두 가지 문제가 돌출을 한 상황이죠. 특히 이제 이 삼촌 유산은 내 거야라는 이 조카가 했다는 저 얘기. 저건 이제 박수홍 씨가 직접 한 얘기 아닙니까? 인터뷰를 한 거죠. 저런 부분이 굉장히 민감하죠, 사실은. 민감하고 특히 혼자
있는 이 4050 싱글들, 뭐 저도 이제 가까운 인척 친인척 중에 해당이 되는 분이 있는데 굉장히 민감합니다. 예, 그래서 저런 부분을 뭐 조카들 예를 들면 용돈을 주더라도 똑같이 줘야 돼요. 예, 그런 상황인데 아마 저 때는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아마 농반 진반으로 저렇게 했겠지만 저 얘기를 듣는 순간 아마 일반적이라면 정신이 아마 번쩍 들었을 겁니다. 예, 저런 건 아닌데 싶은 생각이 들었을 텐데 4050 싱글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신의 자산을 앞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정말 중요한 고민거리를 던진 사건입니다. 저희가 이 조카 삼촌 사이를 뭐 갈라두고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박수홍 씨 조카로 추정되는 인물의 메시지가 나왔고 박수홍 씨가 예전에 한 인터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봤습니다. 윤지영 기자, 지금 박수홍 씨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선행은 이어가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박수홍 씨가 오랫동안 후원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이 보육원의 이사가 한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 아이들을 태우고 다니는 차가 필요해서 지난달에 박수홍 씨에게 후원을 부탁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 일이 알려지기 전에 그러니까 부탁을 한 건데 이 보육원 이사는 박수홍 씨가 요즘 좀 힘든 일이 있다면서 후원자를 대신 연결시켜주고 또 본인도 1,000만 원을 주면서 더 많은 도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본인이 힘든 일이 있어서 다 후원을 못하고 제가 다른 분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보육원 이사는 이런 일이 있는 줄도 모르고 이 부탁만 했다면서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눈물까지 인터뷰 중에 보였다고 하는데 이 박수홍 씨는 이 해당 보육원을 2001년에 한 방송사를 통해서 이 인연을 맺었고요. 지금 20년 동안 꾸준히 후원을 해온 것으로 알려집니다. 지금 저 모습이 보육원을 방문했을 당시의 모습인데 이 10년 전에도 아이들을 위해서 해당 보육원에 차량을 후원을 했는데 그 차가 너무 낡다 보니까 이 안전상의 이유로 고민을 하다가 박수홍 씨에게 연락을 취해서 이 박수홍 씨가 이렇게 또 1,000만 원을 후원하게 되는 이 미담이 또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꾸준한 선행들이 박수홍 씨에 대한 응원으로 지금 다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박수홍 씨에 대한 응원의 글 끊이지 않더라고요. 네, 뭐 파도 미담 제조기라는 말을 이럴 때 쓰는 것 같습니다. 네, 박수홍 씨 지금 상당히 힘든 시기인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후배 개그맨들이 나서서 각종 미담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손원수 씨에 대해서는 일전에 얘기를 드렸었고 이번에는 김인석 씨가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글을 올립니다. 내가 힘들 때 다 포기하고 싶을 때 날 다독여주고 힘을 준 분이 바로 박수홍 선배님이다. 기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뭐 주변에 친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응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친하지 않은 사람들한테서도 지금 미담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아까 그 윤지원 기자가 얘기를 했었던 그 보육원 지원을 계속 꾸준히 해왔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 보육원 출신의 어떤 사람이 글을 올렸어요. 난 그때 중학생이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30중반이 됐다. 근데 이 박수홍 아저씨 덕분에 나는 스키장도 가보고 마술도 보고 내가 어린 나이였음에도 나를 아껴주는 게 다 느껴졌다. 그래서 이제는 박수홍 씨가 내가 그때 느꼈던 그런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진심으로 우리를 대해주더라. 네, 그리고 보육원 외에도 이 어떤 사람은 내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나한테 와서 피로회복제를 주면서 힘내라고 하더라라는 글도 올렸고요. 또 어떤 사람은 방송국 보안팀에서 근무를 했는데 내가 본 3년 동안 항상 한결같이 나한테 허리를 굽혀서 환한 미소로 인사를 했다라는 등등 각종 미담이 곳곳에서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후배가 포기하고 싶을 때 다독여주고 포기하지 않게 용기를 줬다라는 박수홍 씨. 이 박수홍 씨 본인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힘든 시기 꼭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검찰 정치적 중립과 모순, 윤석열 공개 비판한 검사.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칩거 중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그럼에도 주변에서는 여전히 윤 전 총장을 두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은 이 얘기 풀어가 볼까 합니다. 먼저 김은미 기자. 네. 조금 전에 키워드에서 나왔지만 현직 검사가 윤석열 전 총장을 비판을 했네요.
네, 맞습니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의 실명으로 윤석열 전 총장의 이 정치 행보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누가 썼나 봤는데 이 박철환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입니다. 네, 제목은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전 총장이 관련 뉴스를 접하며라는 내용인데요. 보면 전직 총장의 정치 활동, 이거는 법 질서를 지켜야 하는 기관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 그리고 독립성에 대해서 국민이 바라는 것과 모순이 된다라고 점잖게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검찰 수장이었던 분으로서 남은 인생의 중요한 선택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 그리고 독립성을 늘리는 방향이 뭔지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해달라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사실 이 박철환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이 그 전에 올렸던 글이 또 있습니다. 보면 이 윤 전 총장이 퇴임 때 보시는 것처럼 저런 댓글을 달았었는데요. 정치 활동 등 이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조직, 권한을 활용했다는 프레임을 통렬히 깨부숴 달라라고 했었습니다. 이 내용과 사실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글인 건데 이 박철환 지청장이 그 전에도 이 이프로스에 상당수 글을 올렸었어요. 네. 이 외에 그 전에 글을 보면은 이문정 대검 감찰관이 감찰 관련해서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 때문에 이 이문정 감찰관을 직무를 배제하고 징계를 해야 된다라는 글을 실명으로 올리기도 했었던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평소 검찰 안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랑 어떤 생각을 같이 하던 그런 현직 검사였는데 이번에는 그의 정치 행보를 좀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라는 겁니다. 윤지영 기자, 지금 이런 사례 말고 지금 검찰 내부에서도 이런 비판들이 계속해서 나오나 봐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검찰을 정치와 결부하는 인식이 확산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목소리가 많은데요. 이 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의 한 부장검사는 이제 자연인이니까 정치를 할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냐라는 아쉬움도 남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정치 검찰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것, 여기에 대한 우려를 표명을 한 겁니다. 네. 또 다른 부장검사 역시 너무 이른 시기에 너무 수위 높은 발언을 한 게 문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윤 의원님,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퇴임하기 전에는 윤 총장을 지지하고 따르는 검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런 비판이 나오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박 지청장이 얘기한 모순 그리고 또 하나 더 붙이면 자기 부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권의 대통령의 어찌됐든 반기를 들고 임기 전에 사직을 해놓고도 곧바로 정치 참여 선언을 못하고 정당에 곧바로 가입을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이건 그동안에 스스로가 외쳤던 검찰의 중립, 검찰의 독립성 이걸 송두리째 자기 부정을 하는 그런 결과다.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시키고 심지어 기소 독점을 깨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일부 이양을 하고 또 국가수사본부를 발족을 시켜서 검찰의 권한을 그쪽으로 이양하고 뭐 여러 가지 개혁에 대해서 검찰 내에서 처음에는 모두가 다 반대를 했다 이렇게 보기 어려워요. 그러나 검찰 내에 있었던 특별한 기류가 있죠. 특수부 출신들의 자기들 중심의 패거리 문화 그리고 그들끼리의 전관예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 특수부만 주로 담당을 했던 검사들은 숫자로 계량화하기 어렵습니다만 뭐 15%, 20% 이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만의 문화에 대해서 다른 검사들도 조금 비판적으로 보고 했었던 그 기류가 윤석열 총장을 무리하게 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에 네. 무리하게 밀어내려고 하고 뭐 징계를 또 무리하게 추진하고 이러면서 그 특수부에만 비판적이었던 다른 검사들조차도 모두 한 배에 타도록 공동운명체를 만들어버렸단 말이죠. 거기에 적용됐었던 공통의 언어가 검찰의 중립성, 검찰의 독립을 이 정권이 훼손하려고 한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때는 윤석열이라는 검찰총장이 자기 조직의 보스로서 존경을 받고 그 검찰의 독립, 검찰의 중립성 이걸 위해서 앞장서고 있는 걸로 모두 다 인식이 됐었죠. 네. 그러나 막상 임기보다도 앞서서 던져놓고 최근에 하는 행보들을 보건대 이건 너무나 고도의 정치 활동을 하고 있다. 사적인 만남도 특정 언론에 흘려지지요.
사진도 슬금슬금 흘려지죠. 이런 것들은 정말 정치인들이 했다 하더라도 아주 전략을 세워놓고 하는 고도의 세련된 그런 건데 이걸 검찰이라는 전체 조직을 대표했던 수장이 과연 이래도 되느냐.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박 지청장의 얘기가 이렇게 2+에 처음 뭐 표면화됐는지 모르지만요. 네. 많은 검사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과 그 주위의 참모들은 이걸 가장 많이 의식을 하고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정치판에 뛰어들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쌓여졌던 그런 신화적인 이미지는 자칫 잘못하면 한순간에 모래알처럼 허물어질 가능성도 있다. 전 그런 점에서 이 박지청장의 이 실명 비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동석 기자, 네. 이 박지청장 말고 정치권, 특히 여권에서도 여전히 윤 전 총장 견제하는 목소리 많이 나오나요? 네, 그렇습니다. 정치적 발언을 해선 안 된다. 현재 민주당에서 이런 류의 발언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발언을 내놨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정비위 문제를 유야무야했던 그 검찰을 지휘한 그 장본인이 할 말이었을까 싶어요. 그건 본인이 결정할 일이지만 최근의 행보를 보면 이미 어떤 길에 들어서고 있는 것 같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순탄한 길만도 아닐 것이다. 그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길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고 쉽지 않을 것이다. 도저히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선거를 앞두고 특정 그 정당에게 유리한 발언은 선거 당사자들이나 유권자들이 투표장에서 하는 거죠. 특히 전직 검찰총장으로 한 달밖에 안 된 사람이 한편을 들어서 그 선거 발언을 하는 거는 그 양반 본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검찰이 저런 식으로 정치적이구나.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네, 김종민 최고위원 좀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네. 김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검찰이 정치적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면서 절대로 도움이 될 수 없다고 판단을 했고요.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윤 전 총장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길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고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요. 일종의 조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여권 내 유력 대선 주자이다 보니까 윤석열 프레임으로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행보로 현재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하는 모임 측에서 윤 전 총장 관련해서 사진을 몇 장 공개했습니다. 바로 제 뒤에 있는 이 사진인데요. 김은미 기자. 네. 이게 어떤 사진들이에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지금 보시면 사진이 3장이 있습니다. 뭐 네. 돌잔치 때 사진도 있고요. 그리고 초등학생 때, 뭐 그때는 국민학교였었겠죠. 네. 국민학생 때의 사진인데 이제 아버지인 윤 명예교수랑 같이 있는 모습입니다. 보면은 당시 뭐 잘 살았던 것 같은 모습이에요. 한복이 예사롭지가 않은데 그 외에 또 서울대를 졸업할 때의 상당히 젊은 윤석열 전 총장의 졸업 사진도 있습니다. 이거는 참 개인이 소장하는 그런 사진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걸 어떻게 입수했을까요? 윤 전 총장한테 직접 받았을까요? 네, 저도 그래서 바로 그 부분이 궁금해서 저 사진을 공개한 이 팬클럽 열지대 측에 한번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팬클럽 이 회장이 원래 알던 지인이 있었었는데 이 지인이 알고 보니까 윤석열 전 총장의 먼 친척이더라.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이제 어렸을 때의 사진을 좀 부탁을 했고 받을 수가 있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멤버 중에 한 명이 윤 전 총장과 먼 친척이 있었군요. 아니, 팬클럽의 회원은 아니고요. 회원은 예, 아니고. 팬클럽 회장의 지인입니다. 그 조금 전에 이제 열지대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왜 얼마 전에 지난 주말인가요? 다함께 자유당 창당하는 윤사모 거기도 이제 팬클럽인데 거기하고는 다른 데인가 보죠? 네, 거기랑은 이제 완전히 다르다는 게 이 열지대라는 팬클럽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윤사모가 다함께 자유당이란 당을 창당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런 모습 자체가 어떤 순수한 팬클럽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이 열지대 측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정치화되지 않은 순수하게 정말 응원을 하는 팬클럽을 결성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런 보시는 것처럼 저런 열지대라는 팬클럽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사실 팬클럽이 그냥 갑자기 어느 날 뿅 하고 생긴 게 아니고 네. 저희가 예전에 저희 방송에서 많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윤석열 전 총장이 검찰총장일 당시 재직 당시에 그 대검 앞에서 그 뭐 화환 그리고 조화 뭐 각종 그런
화환을 많이 났었던 그런 세력 있잖아요. 아. 예, 그 시민단체. 그 시민단체가 지금의 저런 팬클럽을 같이 결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그 응원 화환도 했었고 출근길에 그 항상 아침에 플래카드를 들고서 윤석열 전 총장한테 응원하는 플래카드 들고 뭐 힘내세요라고 말을 했었던, 그래서 한때 윤석열 전 총장이 이례적으로 출근길에 차에서 내려서 여러분 마음 다 압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바로 그 조직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이 출근길에 내려서 이렇게 지지자들한테 얘기했을 때 그때 멤버들이 이 열지대 멤버들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열지대의 회장이라는 분이 예전에 윤석열 전 총장 위협했다가 구속까지 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팬클럽 회장이 된 거예요? 네, 사실 일단 그 말씀하신 2년 전에 그때 그 모습 먼저 같이 보고 얘기 이어가 볼까요? 야, 윤석열아, 내가 날계란 2개 갖고 있어. 날계란 지금 제 손에 2개 있습니다. 수고하겠습니다. 저기 갔어요. 충성! 우리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고 정권을 다시 찾아옵시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저런 어떤 위협적인 행동 때문에 구속까지 됐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구속까지 됐었는데 어떻게 무슨 팬클럽까지 이렇게 만들 정도로 윤석열 전 총장을 이렇게 지지하게 바뀌었나 상당히 궁금하시죠? 궁금하네요. 네. 궁금해서 저도 한번 직접 연락해서 물어봤는데요. 같이 들어보고 오시죠. 예, 잠깐만요. 예, 저희가 그 내용을 좀 준비하기 전에 짧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바뀌게 됐느냐라고 물었는데 그때의 윤석열 전 총장 그리고 지금의 윤석열 전 총장, 그러니까 중앙지검 때랑 검찰총장일 때랑은 윤석열 전 총장이 상당히 다른 사람이다라는 얘기였었는데요. 예전의 네. 윤석열과 지금의 윤석열은 다르다. 네, 구체적인 얘기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요. 들어보고 오시죠. 팬클럽 개념이 아니라 시민단체 활동으로서 지지를 하다가 더 순수하게 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봤고 그 후에 이제 저희들이 그러면 한번 만들어서 봉사를 한번 해보자 그런 취지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이랑 뭐 이렇게 따로 소통을 하신다거나? 저는 소통하는 거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조국 수사, 정경심 수사, 그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감명을 받았었고 또 그래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응원을 했던 겁니다. 중앙지검장대 윤석열과 검찰총장 윤석열은 다르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네, 전혀 다른 사람이었죠. 네, 지금 들어보신 것처럼 그때의 윤석열 전 총장과 검찰총장으로서의 윤석열 전 총장은 상당히 다른 사람이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법치를 하고 헌법을 존중하는 사람이어서 응원을 하게 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때 윤석열 총장과 지금 윤석열 총장이 다른가요? 소 의원님, 지금 뭐 윤사모도 있고 뭐 열지대도 있고 윤석열 전 총장 팬클럽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열지대 회장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면 너무 가까이 붙어도 후보자에게 해가 되고 너무 멀면 팬심은 멀어지고 뭐 이런 얘기를 했던데 왜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정치인 팬클럽 대표적인 게 노사모, 박사모 이런 걸 알잖아요. 정치인 팬클럽들이 역할이 뭘까요? 그냥 이제 그 정치인의 정치 활동을 후원하고 여러 가지 활동하는 부분에서 힘을 내기 위해서 이제 같이 하는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어쨌든 강력한 응원군인데 저런 부분이 사실은 좀 위험 요소도 있습니다. 위험 요소요? 예, 지금 보면 어쨌든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뭐 지지도도 높고 뭔가 흐름이 좀 만들어져 가는 것 같다 하니까 지금 뭐 윤사모도 생기고 열지대도 생기고 아마 다른 데 또 어디 또 있을지도 몰라요. 이게 많이 생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팬클럽들 사이에서 저 팬클럽은 가짜고 우리가 진짜 순수한 팬클럽이다. 막 서로 이제 주도권 다툼 이런 것도 벌어지고 또 현장에서 어떤 행사 같은 것들이 있을 때 그 현장에서의 어떤 자리 배치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걸 둘러싸고도 갈등이 좀 여러 가지 있을 소지들이 있거든요. 네. 과거에도 그런 케이스들도 좀 있었고 물론 지금 현재는 이제 윤 전 총장과 아무런 관계 없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윤 전 총장으로서도 아마 일정하게 좀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고 판단을 할 겁니다. 윤 전 총장 본인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나왔던 김상진 저 회장 같은 경우도
과거 윤석열과 지금 윤석열은 다르다라고 하는데 정치적인 상황 자체가 달라진 거죠. 본인이 느끼는. 전에 이제 서울중앙지검장 있을 때는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 대해서 수사하고 공소유지하고 그걸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대검 총장이 되고 나서는 어쨌든 조국 전 장관이라든지 집권 여당 관련된 수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은 나는 어쨌든 관계없이 과거든 지금이든 똑같이 나는 이 수사 검사로서의 그 본분을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이라는 그 명분을 갖고 나는 꾸준히 똑같이 해왔다라고 윤 전 총장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김상진 회장 입장에서는 그게 다른 거죠. 과거에는 예를 들면 우리 편에 있던 사람들을 수사했는데 총장 되고 나서는 이제 현 여권 쪽을 수사하니까 그래서 지원하게 된다라는 건데 저런 이제 논리라면 언제든 또 이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팬클럽이라는 부분은 그냥 하나의 여러 그 응원군 중에 하나다 정도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과도한 어떤 조명을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하게 되면 이제 그게 또 여러 가지 뭐 문제를 일으킬 그럴 소지도 좀 있거든요. 그나저나 윤지영 기자, 네. 조금 전에 이제 팬클럽 회장도 얘기했는데 소통을 안 한다고 하잖아요. 네. 윤 전 총장 어떻게 지내요, 요즘에? 네, 윤 전 총장 최근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투표하면 바뀐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랬죠. 이 사전 투표가 시작되는 내일 이 사전 투표 현장에 갈 것으로 보입니다. 아, 윤석열 전 총장이 내일 사전 투표를 하러 가요? 네, 맞습니다. 내일 오전에 이 아버지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와 함께 서대문구 난가자동 주민센터에서 사전 투표를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이 총선 총장으로 사퇴를 한 지 한 달이 다 돼가지만 지금 외부 활동이 사전에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윤 전 총장의 이 행보 하나하나에 관심이 쏠리는 만큼 내일도 취재 열기가 굉장히 뜨거울 것으로 보이는데 이 자리에서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어떤 공개 발언을 내놓을지 그 부분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윤 의원님, 지금 여야 모두 사전투표 해달라, 사전투표 독려하잖아요. 윤 전 총장이 지난 총선 때는 본투표를 했는데 이번에는 사전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또 야권에다가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니냐 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요즘에 기류가 묘하게 그렇게 가죠. 그러니까 사전투표가 야권에 이번에는 유리할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 지금의 여당을 지지하거나 좀 옹호하려고 하는 쪽은 지금 돌아가는 여러 국면상 부동산 정책에 불만 많죠. 주위에 공정이라는 거 이미 다 사라진 것 같죠. 위선과 이중성 뭐 이런 걸로 온갖 지금 욕은 다 먹지요. 어느 누가 하나 나서서 지금 여권이 그래도 괜찮게 하고 있지 않아 이런 얘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토론 장소에서나 아니면 공개적인 장소에서 지금의 여권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슬그머니 입을 닫고 있거나 아니면 빠져나가거나 그러나 행동은 뭐 여전히 자기들의 소신대로 하겠죠. 그런 게 투표에도 고스란히 지금 투영이 된다. 과거에는 사전투표를 하는 쪽은 뭔가 상대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때려주는 뭐 분노든 뭐든 간에 때려주는 그런 식의 용도로서 사전투표가 활용이 됐는데 지금은 때려주는 용도라면 분노투표, 그다음에 여권을 오히려 혼내주는 투표 이렇게 되니까 사전투표를 한다라는 그 자체만으로 오히려 지금 정부와 여당을 반대하는 쪽에 대한 우회적이고 암시적인 암묵적인 의사표현이다 이렇게 되는데 저는 윤석열 총장이 내일 사전투표 한다. 그게 왜 뉴스가 돼야 되나. 그런 점에서 아까 제가 얘기한 윤석열 총장이 하는 여러 행보들이 이낙연 전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나요? 굉장히 기획을 누군가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굉장히 정치인처럼 고도로 전략적이다. 그냥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투표할 수 있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습니다. 꼭 자기 주소지에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와 함께 투표하겠다. 이것만으로 약간 물타기를 하는 건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윤 총장이 내일 또 사전투표 하는 거를 언론들이 쫓아가서 뭐 또 비춰내고 그걸 또 뒷얘기 또 하고 이럼으로써 뭔가 띄워주는 그런 효과가 또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체가 정치 활동으로서 비춰지는 거 그거는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윤석열 전 총장이 내일 사전투표를 하면 모든 언론들의 관심이 있을 겁니다. 과연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떤 얘기를 할지도 궁금해집니다.
지금 제 뒤에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여론조사표가 있는데요. 최근에 발표된 겁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38.2%, 이재명 경기지사가 21.5%,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가 11.1%로 윤석열 전 총장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에 이어서 2위를 달리는 이재명 경기지사, 어제 하루 휴가를 내고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부산을 찾았습니다. 윤정 기자. 그런데 야권에서는 이게 정치 중립 위반이다, 뭐 이렇게 비판하더라고요. 네, 그런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부산에서 김영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의 후원회 사무소 개소식을 찾았기 때문인데요. 당시 영상 저희가 준비해왔습니다. 하나, 둘, 셋! 휴가까지 내고 달려와 주신 이재명 경기도지사님, 송철호 울산시장님, 김경수 경남도지사님, 선거 때 하는 후원의 개소식인데 지지호소를 하지 마라 카이, 이게 참 답답하고 미치고 꼴딱 뛰겠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 어제 SNS를 통해서 결혼 30주년이 됐다면서 오랜만에 하루 휴가를 냈다. 도정이 바쁘지만 오늘 하루는 이해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휴가를 내고 향한 곳이 바로 부산이었습니다. SNS를 올린 지 3시간 만에 부산에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김영춘 후보와 악수를 하고 덕담도 나누고 이런 모습을 보였지만 다만 공개적인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민의힘은 선거 중립을 지켜야 하는 광역단체장이 중립원칙을 어겼다라면서 비판을 내놨는데요. 이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운동 금지 행위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이 후보의 후원의 사무소를 방문하는 것은 이 방문 금지 장소에는 해당하지 않아서요. 이거는 법 위반 소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 사전투표 일정이 공개된 윤석열 전 총장, 부산을 방문한 이재명 경기지사, 대권 행보가 시작이 된 걸까요? 내일부터 이 사전 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이 선거철이 되면 여러 가지가 참 많이 보이죠. 현수막도 보이고요, 유세 차량도 보이고요, 선거 복장도 눈에 띕니다. 그중에서 최근에 이 선거 복장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동석 기자와 백브리핑에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석 기자, 민주당 박영선 후보 선거 복장 색깔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왼쪽 사진 한번 보실까요? 박영선 후보의 지난주 모습입니다. 네. 오른쪽 영상은요, 바로 어제 박영선 후보의 유세 현장 모습인데요. 네. 제가 김태령 후보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두 영상 뭔가 다른 점이 느껴지시나요? 글쎄요, 저는 참 뭐가 달라진 게 잘 모르겠는데요. 네, 저도 처음에 봤을 때는 뭐가 달라졌는지 확인할 수 없었는데요. 그런데요, 자세히 보실까요? 왼쪽을 보시면은 더불어민주당의 로고가 빠져 있습니다. 아, 왼쪽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있는데 여기는 없군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색깔도 변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네. 짙은 파란색을 보이지만 오른쪽을 보면 약간 그러니까 하늘색 계열의 색깔로 이렇게 변화된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색을 옅게 하면서 뭔가 변화를 주게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당 로고를 빼면서 기호 번호죠. 1번을 부각시키고 그리고 박영선 후보의 이름을 이렇게 부각시키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요, 박 후보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저희가 한번 물어봤는데요. 함께 보고 오시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그림이 나갈 때 보니까 또 나오던데 그 겉옷, 입으셨던 파란색 겉옷 있잖아요. 거기서 민주당이라는 글자를 빼셨더라고요. 네. 그냥 성함만 딱 붙어 있던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파란색 자체가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파란색을 입어서 파란을 일으키고 싶습니다. 특별하게 그게 아마 디자이너의 어떤 다른 생각이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네, 기습 질문에 박영선 후보 약간 당황했던 것 같은데요. 당명을 빼고 당색을 변화시킨 것에 대해 묻는 질문에요. 확대 해석을 경계하면서 재치 있는 유머로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예전에 이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시절에도 이런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난 2018년, 그러니까 서울시장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의 유세 모습인데요. 당시 김 후보는 자유한국당의 당 색깔인 빨간색이 아닌, 그리고 핑크색이 아닌 하얀색 계열을 입었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 당시 상황 함께 저희가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그리고 반성과 새로운 쇄신을 통해서 잘해보겠다는 약속. 자, 차려 경례. 자, 우리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 부총장 후보, 시의원, 구의원 후보들이. 네, 기초 의원들의 모습도 이렇게 보이시는데요. 하얀색 계열로 이렇게 맞추 입은 모습을 확인하셨습니다. 자유한국당은요,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앞두고 있었는데요. 당시 홍준표 대표였죠. 거친 발언에 당 지지도까지 흔들리면서 당내에서는 그야말로 홍 대표가 지원 유세에 나오지 말라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홍준표 패싱론이 그때 등장을 했는데요. 당시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영상을 저희가 찾아봤는데요. 함께 보고 오시겠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선거 기간 내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 먹고 살만한 사람이 지금 왜 저렇게 선거 유세 방해하냐? 꼭 저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서울에서 국회의원 생각 넣어보면 자, 우리 쓸데없이 저래. 홍명표 당대표님께 박수! 네, 당시 민심이었을까요? 자동차 경적소리에 홍 대표의 웃는 모습. 내가 웃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선거 나선 후보들 왜 당명, 당색 이렇게 변화 주는 거예요? 네, 우선 차별화 전략에 나선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당의 배경보다 후보자의 이름으로 정면 승부에 도전하겠다 이런 걸로 보이는데요. 후보자 이름을 앞세워 유권자의 심판을 받겠다는 결연한 의지로도 해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후보자들의 변신에도 전문가들은 다른 의견을 보였는데요. 전문가들이 어떤 의견을 보였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유권자들에게 정당보다는 후보 자체를 봐달라는 일종의 호소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 선거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좀 의문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전문가들은 후보자들의 변화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는과 동시에 중도층 흡수에 나서려는 것 아니냐 이런 전략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자, 이 후보자들이 이렇게 당명, 당색의 변화를 주면 이게 과연 선거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선거 결과를 보면 옳았구나 틀렸구나 알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선거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야 후보들 유세전이 한창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논란들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지용 기자.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이 장애인 단체와 간담회에서 사과했던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네, 이 민주당 박영선 후보 캠프의 대변인인 강선우 의원이 자신의 SNS에 올린 사진이 논란이 되면서입니다. 이 오세훈 후보의 공약을 담은 현수막 사진인데요. 지금 사진 한번 띄워줘 보실까요? 지금 보시면 어울림 프라자 재건축 전면 재검토라고 나와 있죠. 네. 이 어울림 프라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복합 문화 복지 시설입니다. 4년여간의 논의 끝에 지금 건립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 건립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내용이 이렇게 공약처럼 담겨 있는 겁니다. 이걸 두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드러낸 것이다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 강선우 대변인은 자신은 발달장애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라면서요. 이 해당 공간은 장애를 넘어서 어울리기 위한 소중한 공간이다. 적어도 차별을 공약하진 말자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시민단체도 지금 나섰는데 지금 오른쪽 사진 보시면 이 어울림 프라자 재검토 계획 즉각 철회하고 사과하라 이렇게 적혀 있는 대형 현수막을 들고 이 국민의힘 중앙 당사를 찾은 겁니다. 이렇게 논란이 계속되면서요. 이 오세훈 후보 캠프는 해당 현수막을 철거하고 또 오세훈 후보가
직접 사과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어제 서울 지역 장애인 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사과에 나섰는데요. 당시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얼마 전에 어울림 플라자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고요. 그 경위와 이유를 떠나서 제가 고개 숙여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지역의 위원장께서 단독적으로 그런 판단을 해서 당의 입장이 아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오해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고개 숙여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우세훈 후보는 이게 선거 캠프의 입장은 아니었고 그 지역의 당협위원장이 독단적으로 판단한 실수였다라면서 이 급히 현수막은 철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국민의힘 김철근 강서병 당협위원장 역시요. 해당 현수막은 중앙선대위와 협의 없이 걸렸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렇게 사과에 나섰습니다. 반면에 이동석 기자, 이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또 2030 세대 연설 가지고 또 논란이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 선거의 유세에서 핫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정치인이 아닌 일반인이 아닌 그것도 청년이 참여해서 연설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서울뿐 아니라 부산에서도 정치인 연설은 안 들어도 청년 연설은 꼭 들어야 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SNS를 통해 공개 모집에 나섰고요. 실제 참여로 이어졌습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며 200명 가까이가 지원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민주당이 이런 모습에 질투를 느낀 걸까요? 최근 박영선 후보의 유세차에 한 대학원생이 올라서 지지 유세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이 청년, 현재 나오는 영상의 이 청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유세에 나왔던 이 청년 일반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일반인이 아니에요? 네, 지난 3월 초였죠. 민주당 전국대학원위원회 대변인으로 활동한 청년이 유세 차량에 오른 겁니다. 당직자 출신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신분을 숨기면서까지 이 청년이 이렇게 유세 차량에 오르면서 왜 신분을 숨겨야 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부터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됩니다. 다만 어제까지 공개된 조사 결과는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는데요. 공표 금지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윤정 기자, 네. 지금 조사 결과 나오는 것 같은데 정리 한번 해볼까요? 네, 지금 보시는 여론조사 결과는 리얼미터가 뉴시스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지금 보시면 오세훈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57.5%, 박영선 후보는 36%로요. 오 후보가 21.5%포인트 앞선 상황입니다. 연령대별로 보더라도 이 40, 50대의 경우에는 차이가 좀 10% 이내로 나지만 전 연령에서 오세훈 후보가 우세한 결과로 나왔고요. 또 부동층은 3%에 불과했습니다. 이 여야가 모두 지지층 결집세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걸 여론조사를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건 엠브레인 퍼블릭이 뉴스원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지금 보시면 오세훈 후보가 46.7%, 이 박영선 후보가 31.3%로 오 후보가 박 후보보다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격차는 이 15.4%포인트로 리얼미터 조사보다는 더 적게 나왔습니다. 자, 이런 위기감 때문일까요? 어제 민주당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이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면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데 이어서 오늘은 김태년 원내대표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원내대표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이 부족했습니다. 집값 폭등과 부동산 불패 신화 앞에 개혁은 무기력했습니다. 또한 청년 세대의 마음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든 민주당이 부족했습니다. 내노남불 자세도 혁파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책임지고 부동산 안정과 주택 공급을 결자 해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윤 의원님,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이 선거 되면 예전에 이제 야당도 뭐 이렇게 사과도 하고 천막 당사도 옮기고 그러잖아요. 이번에 민주당도 이제 읍소를 하는데 이 선거 이 과정에서 이 읍소 전략 얼마나 먹힐까요? 통하는 경우도 있고 안 통하는 경우도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기고 있던 측이 이렇게 밀려서 열세에 몰렸을 때 이때 내놓은 읍소 전략은 잘 먹히잖아요. 그러나 아예 위기 상황에 몰려 있고 완전히 궁지에 몰려 있던 쪽이
처음부터 끝까지 읍소 전략, 이거는 선거에 항상 있는 언더독 이펙트라는 게 있습니다. 유효 투표 중에서 열세에 몰려 있는 곳에 약간의 동정 투표랄까요? 뭐 이런 건데 지금은 양당 구도이기 때문에 이 양당의 경쟁에서는 읍소든 뭐든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까? 결국 이번 선거는 서울은 부동산 선거, 부산은 도덕성이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정책 전반에 대한 정권 심판 이런 얘기인데 그게 얼마나 분노 표현이 될까? 이게 관건일 것 같아서 읍소 좀 늦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과 모레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이동석 기자, 민주당 박영선 후보 선거복장 색깔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왼쪽 사진 한번 보실까요? 박영선 후보의 지난주 모습입니다. 네. 오른쪽 영상은요, 바로 어제 박영선 후보의 유세 현장 모습인데요. 네. 제가 김태령 후보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두 영상 뭔가 다른 점이 느껴지시나요? 글쎄요, 저는 참 뭐가 달라진 게 잘 모르겠는데요. 네, 저도 처음에 봤을 때는 뭐가 달라졌는지 확인할 수 없었는데요. 그런데요, 자세히 보실까요? 왼쪽을 보시면은 더불어민주당의 로고가 빠져 있습니다. 왼쪽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있는데 여기는 없군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색깔도 변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네. 짙은 파란색을 보이지만 오른쪽을 보면 약간 그러니까 하늘색 계열의 색깔로 이렇게 변화된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색을 옅게 하면서 뭔가 변화를 주게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당 로고를 빼면서 기호 번호죠. 1번을 부각시키고 그리고 박영선 후보의 이름을 이렇게 부각시키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요, 박 후보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저희가 한번 물어봤는데요. 함께 보고 오시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그림이 나갈 때 보니까 또 나오던데 그 겉옷 입으셨던 파란색 겉옷 있잖아요. 거기서 민주당이라는 글자를 빼셨더라고요. 네. 그냥 성함만 딱 붙어 있던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파란색 자체가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파란색을 입어서 파란을 일으키고 싶습니다. 특별하게 그게 아마 디자이너의 어떤 다른 생각이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네, 기습 질문에 박영선 후보 약간 당황했던 것 같은데요. 당명을 빼고 당색을 변화시킨 것에 대해 묻는 질문에요. 확대 해석을 경계하면서 재치 있는 유머로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예전에 이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시절에도 이런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난 2018년, 그러니까 서울시장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의 유세 모습인데요. 당시 김 후보는 자유한국당의 당 색깔인 빨간색이 아닌 그리고 핑크색이 아닌 하얀색 계열을 입었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 당시 상황 함께 저희가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그리고 반성과 새로운 쇄신을 통해서 잘해보겠다는 약속. 자, 차려 경례. 자, 우리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 부총장 후보, 시의원, 구의원 후보. 네, 기초 의원들의 모습도 이렇게 보이시는데요. 하얀색 계열로 이렇게 맞추 입은 모습을 확인하셨습니다. 자유한국당은요,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앞두고 있었는데요. 당시 홍준표 대표였죠. 거친 발언에 당 지지도까지 흔들리면서 당내에서는 그야말로 홍 대표가 지원 유세에 나오지 말라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홍준표 패싱론이 그때 등장을 했는데요. 당시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영상을 저희가 찾아봤는데요. 함께 보고 오시겠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선거 기간 내내 나라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 먹고 살만한 사람이 지금 왜 저렇게 선거 유세 방해하냐? 꼭 저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서울에서 국회의원 생각 넣어보면 자, 우리 쓸데없이 저래. 홍명표 당대표님께 박수! 네, 당시 민심이었을까요? 자동차 경적소리에 홍 대표의 웃는 모습. 내가 웃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선거 나선 후보들 왜 당명, 당색 이렇게 변화 주는 거예요?
네, 우선 차별화 전략에 나선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당의 배경보다 후보자의 이름으로 정면 승부에 도전하겠다 이런 걸로 보이는데요. 후보자 이름을 앞세워 유권자의 심판을 받겠다는 결연한 의지로도 해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후보자들의 변신에도 전문가들은 다른 의견을 보였는데요. 전문가들이 어떤 의견을 보였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유권자들에게 정당보다는 후보 자체를 봐달라는 일종의 호소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 선거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좀 의문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전문가들은 후보자들의 변화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는과 동시에 중도층 흡수에 나서려는 것 아니냐 이런 전략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자, 이 후보자들이 이렇게 당명, 당색의 변화를 주면 이게 과연 선거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선거 결과를 보면 옳았구나 틀렸구나 알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기자 수고했습니다.